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10여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세에 들어간 후보들은 어젯밤 TV 토론을 통해서 날선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당권 대권 분리론을 주장하면서 연륜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하시는 분이죠. 당권 도전에 나선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어떻게 토론회 잘 끝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글쎄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릴 말씀도 하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지지도가 20%대로 추락을 했는데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지금 이 모양으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가 하는 반성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라고 보세요?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대통령 지지율이야 지금 잘 아시다시피 13월에 세금 폭탄 등 예. 서민 증세로 얼마나 서민들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대통령께서는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마치 고고한 척 하시기 때문에 또 인사가 청와대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그대로 둔 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하락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예. 강한 야당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할 말은 하고 예. 협상을 해서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해 줘야 되는데 또 타이밍도 놓쳐요. 늘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꼴, 이걸 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 제가 좀 당대표로 나섰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당대표 선거는 여러 가지 이슈에서 대립이 됩니다만 일단 크게 보면은 문재인 의원은 대세론을 얘기를 하고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대세론은 끝났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제주, 예. 부산, 경남의 유세까지만 하더라도 합동연설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로서 48%를 득표한 분이기 때문에 대세론에 무게를 두었죠. 예. 그렇지만은 제주, 경남의 합동연설회를 취재한 후에는 이제 대세론은 가셨고, 예. 그래도 박빙 우세하다, 문 후보한테 그러한 점수를 주었지만은 계속되는 합동연설회와 대의원, 당원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박빙이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박지원 조금 더 우세한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여론조사는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15%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는 85%가 대의원과 당원입니다. 여기에서 대의원은 제가 51.5%로 문재인 후보보다 20%포인트 앞서고, 권리당원은
박지원이 47.7%로 문재인 후보보다 13%포인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말씀하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그 표본 오차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선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그거 좀 골라주시면 일단 박지원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라고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유권자가 85%가 훨씬 더 많이 박지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민 15%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가고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당원 중심의 당이기 때문에 이 당대표로는 역시 당원들이 훨씬 많이 지지하는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대권, 당권 둘 다 먹겠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는 많은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당설이 나오고 신당 창당설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모든 당원들은 당권은 박지원에게, 대권은 문재인에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문재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가지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반대쪽 50%를 포용할 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하는데 정말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본인이 사과까지 하는 일이 빚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이분들은 노련한 정치인들입니다. 과연 이를 상대해서 맞수를 띄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어쩐지 이 세 분을 상대하는 데는 자꾸 문재인 후보는 약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그 호남 총리를 말씀하셔가지고 사고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어쩐지 이 불안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실 굉장히 맑으신 분이고 심성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 착하신 걸 가지고 모든 갈등이 집합되는 여의도 정치를 특히 당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불안이 이번에 증명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 후보군으로 격려하고 모셔서 정권 교체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 안철수 의원을 다시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 지지율로 본다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발언하시기는 이유가 뭐죠? 지금 안철수 후보 전 대표도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대통령 후보군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는 문재인 후보 위에도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정세균, 안철수, 박원순, 박영선, 조경태 이런 10여 명이 계세요. 이분들이 마치 월드컵 16강처럼 세게 경쟁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당원들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탈락돼가지고 우리 후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서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자기가 당대표도 되고 대권 후보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없고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던 발언 중에 문재인 후보한테 이런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왜 대북 송금 특검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남북 관계 망쳤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해요. 예. 사실 예. 그때 당에서도 정대철 대표나 이상수 사무총장이 예. 직접 청와대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절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국무회의에서도 전 장관들이 반대하고 한 분 장관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논리대로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무수석이 민정수석인데 왜 그러한 일을 했는가? 예. 이건 진짜 궁금하다고요. 이게 무슨 차별화를 위해서 했는가? 남북 관계를 파탄나기 위해서 했는가?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에서 이 남북 관계 대북 정책은 실패한 대북 정책이라고 평가하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예. 대북 송금 특검 이외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제가 감옥 갔다 와서 한두 번 그 섭섭함을 토로하다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다 하는 생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검찰에 순환을 겪을 때에도 친노들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참여정부의 업적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뭐 분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박지원이 당대표 되면은 탈당하겠다. 박지원이 당대표 되면은 신당 창당해서 분당하자. 박지원이 당대표 되면은 대통령 후보 다른 당에서 하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또 집권을 위해서도 능력이 검증된 박지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정답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분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동영 전 고문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종인 전 의원도 지금 들어갔고요. 금주에 신당 창당 모임이 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정동영 전 고문은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세금혁명당 표방했거든요. 세금혁명당이요. 연말정산 얘기 쭉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언론들에서 이 얘기를 받아 적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현재 저 자신부터 지금 보세요. 담뱃값 인상에서 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이제 소주값도 인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세, 자동차세 다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그걸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담뱃값 인상의 경우에는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잡고 있으면은 12월 2일 법정기일이 넘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번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특히 정청래 간사가 이것을 꽉 붙들고 저지를 시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가 역시 힘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것만은 막겠다 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를 제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머릿속에 지우시고 부자 증세, 예. 법인세 인하분만이라도 원상복귀하면은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도전에 나서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박태환 선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지금 박태환 선수 안타깝다는 문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뭐 조금씩 이제 얘기가 자세한 얘기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요. 예. 박태환이 지난해 7월에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네비도라는 주사를 맞았다. 그때 박태환 측이 주사가 도핑에 문제가 없냐 수차례 확인했는데 병원은 괜찮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고 그러고 나서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도핑 테스트는 그 세계 도핑방지위원회가 할 때도 있는데 박태환 선수는 국제 수영연맹이 하는 불시 도핑 테스트를 받아서 거기서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태환 선수가 워낙 세계적인 선수고 하니까 예. 이런 선수들이 도핑할 경우 이거 여파를 감안을 해서 국제 수영연맹이 직접 도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정확하게 도핑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박태환이 정말 몰랐을까? 지금까지는 일단 박태환 선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이제 국제 수영연맹에서 그걸 이제 계속 어필을 하겠다라는 예. 건데요. 지금 뭐 이 약품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네비도가 근육 강화제인 거는 동시에 남성 호르몬제이기도 합니다. 예. 갱년기를 이제 치료하는 데 쓰이는 그런 호르몬제이기도 한데요. 조금 이제 심각한 거는 이 근육 강화제 자체가 그 도핑 방지위원회 이런 쪽에서는 상시 금시 약물로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때라도 좀 심각한 수준의 약물로 좀 규정이 됐다는 게 이제 있고요. 또 뭐 작년에 이용배라든지 중국 수영 선수 수냥 이런 선수들이 도핑 그 논란이 한번 일었었는데 그때보다 박태환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용배는 실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고 검사를 못 받았죠. 근데 예. 문제가 됐던 거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세계 어디를 가기도 어디 간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정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를 못하면서 도핑 테스트를 못 받은 게 문제가 됐었어요. 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구제를 받았고 수냥은 혈관 확장제를 그때 맞았었는데 아시안게임 직전에 중국에서 열린 자국 도핑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좀 가벼운 그런 징계를 받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가 있었죠. 예. 박태환 선수는 지금 그 복용한 그 주사를 맞은 약물도 상당히 좀 그 중요시하는 중요한 약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약물이고요. 실제로 금지 약물을 맞았고 그게 검출이 됐습니다. 예. 그때 박태환 선수가 이제 금지 약물인지 모르고 먹었다라고 주장은 계속 하겠지만 이게 고의성이 없다는 걸 인정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 따르면은 선수가 제대로 모른 가운데 뭐 의사나 트레이너가 금지 약물을 취했을 때도 선수는 무조건 예방할 의무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예. 박태환 선수가 억울해도 규정상은 박태환 선수가 처벌을 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국제 수영연맹 기준으로는 2년에서 4년까지 출전 정지 처분이 내리게 됩니다. 박태환이 지금 26살입니다. 만약에 4년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가 되는 거죠. 참,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 축구대표, 네. 이게 이제 아무리 내가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나 그래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결과 자체가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좀 작은 규모로 한 것도 아니고 국제수영연맹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박태환 선수를 국제수영연맹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징계를 면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뚜렷한 징계 명분 사연의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은 결국 강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박태환 선수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밤사이 속보가 들어왔었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유명 호텔에 습격해서 외국인 5명 등 총 9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리비아 현지 계속 연락 중인데 현지에 전화 연락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관련 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사건 짧게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사건은 이제 어젯밤에 발생을 했고요. 예.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괴한들이 호텔 정문을 공격을 했고요. 로비에서 총격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괴한 한 명이 24층에 주로 외국인들과 외국인 사업가들 또 이 리비아 고위 관리들이 머무는 곳에 올라가서 폭탄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4시간가량 계속해서 호텔 주변에서 총격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태는 종료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IS 소행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거의 자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모든 좀, 이 괴한들이 다 사살되거나 자폭했기 때문에요. 어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트위터에서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IS 리비아 지부라는 단체가 이제 올린 글인데요. 네. 이 단체는 그 아부 아나스 알 리비가 사망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했다라는 건데요. 아부 아나스 알 리비는요,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지난 2013년 10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미군 특수부대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이송됐는데요. 예. 재판을 앞두고 숨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호텔이 굉장히 고급 호텔이라고 그래서 외교관이라든지 이 소위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호텔을 노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리비아에서 가장 그 고급 호텔입니다. 저도 리비아를 10번 이상 가봤습니다만요. 예. 이 호텔에서는 한 번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싸고 가장 그 럭셔리한 그런 호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리비아 상황이 혼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들과 또 사업가, 외교관들을 리비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일 좋은 호텔에 이제 좀 모아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호텔까지 다 경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노린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이 IS 그렇다면은 IS 자폭했는데 그 노림수가 뭘까요? 지금 계속 이런 일을 벌이는? 예, 일단은 그 리비아가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고요. 네. 또한 그 시리아와 이라크의 그 이슬람 국가 IS가 지금 발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IS 조직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서 리비아나 알제리나 주변국에서도 자신들의 지부를 설립하고 또 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리비아 당국도 또 아랍의 중동의 모든 정부들도 지금 테러에 상당히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장한 경찰 병력들을 이제 주요 호텔이나 이런 데 배치해 놓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IS 입장에서는 자살 폭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IS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에 있어서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리비아 말고 다른 곳에서도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IS는 지난해 6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를 선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영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 체제를 지금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주 과격 이슬람 조직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제 영향력을 아랍 전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 테러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유대인 식료품 가게를 공격한 세력은 또 IS 조직원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유럽이나 전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자신들의 이제 존재감이나
어떤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테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통쾌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0340님, 가슴 아픈 크림빵 사건, 우리 모두 도로 위에 CCTV가 됩시다. 이 크림빵 사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의 제보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112에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자제력도 습관이다 마시멜로 테스트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티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신율의 출발새 아침 매주 수요일에는 2015년 소비 트렌드 분석을 신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거부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9412님이 이런 말씀하셨네. 교수님은 라디오 많이 들으시나요? 사실 라디오야말로 트렌드에 뒤처진 매체가 아닌가 싶어서요. 아,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은 예, 이슈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현대사회가 매체 혁명의 시대예요. 예. 그래서 매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정한 매체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TV라든지 예. 잡지라든지 예.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인터넷도 매체들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 전통적인 예. 3대 매체는 사실 굉장히 추락이 심해요. 근데 생각보다 라디오는 과거에도 뭐 아주 탑 매체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많이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라디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예. 저는 라디오 많이 들으시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동할 때, 예. 또 공부할 때, 책 읽을 때 예. 항상 어느 방송이든 라디오를 계속 켜놓지 않으면 좀 뭔가 어색할 만큼 예. 라디오를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전 TV는 뭐 거의 보지 않고요. 아, 그러세요? 네, TV는 특히 그러니까 저는 트렌드 분석해야 되니까 뭐 어떤 드라마가 요새 인기다 이러면 그냥 다시 보기로 한두 번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라디오의 매력은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건 좀 어렵잖아요. 네. 잡지 보면서 교과서를 읽는 것도 어렵고 예. 인터넷 하면서 뭐 이게 다 쉽지 않은데 예. 라디오는 항상 일상과 같이 할 수 있는 매체죠. 그리고 뭐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같이 녹음하고 있습니다마는 라디오가 따뜻함이 있는 매체예요. 예. 제가 TV에 출연해 보면 PD 선생님하고 차가운 카메라들밖에 없는데 그렇죠. 라디오는 이렇게 모니터에 계속 시청자들 반응이 예. 함께 뜨고 이분들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예.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라디오라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오히려 이런 디지털 사회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라디오가
굉장히 방송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자기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자기의 개성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저건데 방송 그 매체인데 TV 같은 경우에는요 TV. 워낙 분산이 많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시청각으로 예, 이제 예, 예. 분산이 쫙 돼가지고 사실은 MC의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도 패널의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게 라디오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요. 예. 그 제가 집중도도 떨어지고 재밌게 예. 생각하는 것이 그 작년 연말에도 그랬었는데 이제 예. 각 방송사마다 연예 대상 뭐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텔레비전 진행한 사람들은 농담하면서 웃는데 라디오 진행하다가 그만두거나 상 받는 분들 울어요. 예. 뭐냐면 라디오가 그만큼 정서적인 매체고 그럼요. 따뜻함이 있는 매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그 트렌드가요. 히트앤런이었었는데 그죠? 네. 자, 또 다른 키워드 어떤 게 있습니까? End of luxury is just normal 하는 키워드인데요. 뭐냐면 럭셔리의 끝이 평범한 거다 하는 키워드. 야, 그 아주 철학적인 네. 얘기네요. 어떤 아주 얘기? 평범한 것이 예. 요새는 이제 굉장히 럭셔리한 거다. 저는 그 이효리 씨가 제일 대표적인 예라고. 이효리요. 예, 예, 효리 예. 씨가 예. 옛날에 참 멋진 그렇죠. 핑클이었나요? 예. 예, 거기 멤버였고 연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지만 최근에 보면 제일 핫하다. 뭐냐면 최근에 제주에서 그렇죠. 농사도 짓고 유기농 뭐 야채 강아지 기르고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리하고 예. 설거지하고 그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인데 사람들이 요새 효리가 아주 트렌디하고 핫하고 럭셔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럭셔리해요? 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여기 신 교수님이나 저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딱 내일부터 제주 내려가서 한 달 동안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돈이 안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직장을 내놓지 않는 한 예.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정말 럭셔리는 명품 가방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상에서 저렇게 소박한 여유와 소박한 맞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돈 있는 진짜 여유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예. 이 럭셔리 또는 예. 사치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예. 큰 비싼 명품백이 아니라 작은 사치, 예. 행복한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여유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럭셔리가 뭐 옛날처럼 물론 뭐 명품들은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복잡해져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분주하고 번잡하고 치열한 경쟁과 우리나라 특히 또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글쎄요. 굉장히 힘든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박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올해 많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치라기보다 하면 그게 일종의 가치를 찾는 것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예? 치는 치네요. 사실 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굉장히 못 살던 나라가 이 정도 거의 25,000불까지 GNP가 성장할 때까지 보면 한 지점을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정점에 보면 부유층이 있고 그 부유층들이 쓰는 사치품이 있었어요. 저는 소비를 연구하니까. 우리 세대가 그런 거 많이. 네, 그러니까 그런 세대죠. 안 되면 가짜라도 사야 되는. 좀 슬픈 세대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 무엇을 위해 우리가 달려왔는가. 차라리 이 작은 일상에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좀 행복하게 살고 여행도 좀 다니고 텃밭도 일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즐겁게 교유하고 이게 행복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극단적이 돼서 사토리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득도했다는 뜻인데요. 사토리가 득도했다. 득도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운전면허 같은 걸 따지를 않는데요. 아예. 차를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면허도 따지 않는다. 뭐 직업도 뭐 이렇게 막 아둥바둥 뭐 회사 열심히 다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해외여행 안 가도 되고 그냥 소박하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일상에 충실하면 된다. 이제 이런 세대인데 그 행복도 조사를 하면 역대 최고로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앞만 보고 달려온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그 전에 70년, 80년도에 세계를 정복할 듯이 막 그렇죠. 성장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이 90년대 이후를 참 참기 어려운데 그때 태어난 친구들은 뭐를 잃어버렸는데요. 이렇다면 저 지금 행복한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경제가 성숙하고 성장률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스타일을 좀 놓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나에게 평범한 행복과 여유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토리라고 그러셨어요? 네, 사토리라고. 사토리. 예. 예. 야, 그거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다른 트렌드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 키워드는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할머니요? 예, Urban Granny라고 저희가 이름을 아예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냥 우리 할머니 하면 항상 옷배바지 입고 계시다가 손주 오면 10,000원짜리 꼭 입고 이렇게 한 거 용돈으로 꼭 쥐어주시고 막상 당신은 좋은 것도 하나도 안 드시고 이제 이런 희생의 아이콘 있잖아요. 그런 희생의 아이콘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별로 없다. 예. 할머니들이 본인 화장하시고 예쁜 옷 입고 꾸미고. 예.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되고 가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베이비 부머 세대가 56년생, 8년생. 네, 한 55년, 58년이 이제 제일 정점으로 보고요. 55년에서 63년 정도까지를 그렇죠.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세대가 과거의 그 해당 연령대하고도 완전히 다른 세대다. 보면 옛날 뭐 청바지에 통기타 문화생활 즐겼던 분들이고요. 그 윤복희 씨 입었던 미니스커트. 요즘 아가씨들보다 더 짧은 미니 입었던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멋을 알고 소비를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이제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 고령 소비자들 그 베이비 부머와 베이비 부머 이위 세대들의 소비가 이제 크게 늘어날 거다 하는 전망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를 맞은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고령 전용 제품이 되게 많아요. 뭐 고령 전용 여행 상품, 뭐 고령 전용 컴퓨터, 뭐 고령 전용 스마트폰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재밌는 건 고령 전용 제품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고령자들이 안 사요. 안 사는군요. 왜냐하면 이게 고령 전용 제품입니다 하는 순간 그걸 사면 내가 고령자인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 전용의 기능은 갖추되 커뮤니케이션은 고령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알뜰폰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효도폰. 전 그런 네이밍 하는 분들은 안 된다. 굉장히 좀 감각이 많이 그러니까 효도, 뭐 실버, 뭐 원숙 이런 단어들을 고령자들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분 나빠하죠. 어르신이라고. 그게 이제 연령이 소비에 영향을 줄 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연령이 있고요. 자기 인식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타먹을 때 뭐 고혈압이 있어서 조제 처방받을 때는 생물학적 연령대로 사요. 근데 옷을 살 때는 뭐 제가 52인데요. 백화점에서 어머 이건 52에 딱 어울리는 옷이에요. 이러면 저가 살 것 같으세요? 안 사죠. 제가 더 젊어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뭐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주면 또 이건 애들이 입는 거지 내가 어떻게 입어 이러겠죠. 저는 몇 살 정도로 옷을 살까요? 그거의 자기 인식 연령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식 연령은 저 여기 지금 찢어졌는데 0. 자기 나이에 0.7을 곱하라 그래요. 0.7이요? 예. 그러니까 50 같으시면 본인 느낌은 3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을 35으로 할 때 비로소 고령자들이 움직이지 이게 50대 전용이니까 이제 50이 뭐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아무도 안 산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보통 그 고령 전용 제품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제일 어렵다 세상에서.
홍길동 같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아비라 그러지 못하고. 고령자 제품인데 고령자 제품이라 부르면 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예, 마지막 키워드는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숨은 골목 찾기. 숨은 골목 찾기. 예. Playing in the hidden alleys라는 키워드인데요. 골목이 뜬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골목이 뜬다. 예. 골목. 그렇죠. 서울도요. 강남역, 명동 이런 데 가보면 주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고요. 예. 진짜로 그 트렌드에 밟고 잘 노는 서울 사람들은 그 뒤에 골목가 있다. 뭐 가로수길 옆에 세로수길. 예. 뭐 이태원보다는 뭐 경리단길이나 해방촌 그렇죠. 또는 요새 연남동 많이 뜬다. 예, 연남동 많이 뜬대요. 그래서 이제 작은 골목, 그 지방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은 골목들이 아주 개성 있고 또 예술가들의 그 뭐 세례를 받아서 그렇죠. 낙산 같은데 그 해화동 그런데 가면 그 벽화 골목도 있고 저기 물레동 그쪽도 옛날 철공소들이 있던 곳인데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은 골목들이 계속 뜬다는 거죠. 이 골목들이 뜰 수 있는 건 되게 역설적인데요. 이 최첨단 기술 때문입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제자 하나가 교수님 연남동 가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데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거기 어디지? 그랬더니 제가 주소 찍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뭐 연남동 200 몇십 번지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35분 걸립니다. 딱 이렇게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그 연남동의 쬐끄만 가게들이 뭐 어디 신문에 광고 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거기 가서 셀카 찍고 인증샷 찍고 블로그에 올리면 수십만 명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동네에서 1등하면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열렸다 진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느 백화점 사장님 인터뷰를 봤더니 그 백화점이 이제 그 확장을 하면서 군산에 있는 작은 빵집하고 부산에 있는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어묵집을 유치하려고 되게 설득해서 요번에 유치를 했다. 뭐 이제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읽고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 5년쯤 전에 그 빵집 그 어묵집 사장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 백화점 사장님한테 저희 입점 좀 시켜주세요. 그랬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사장님 말라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서울이 제일 큰 백화점 사장님이 부산의 어묵집에 찾아가서 우리 입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제가 트렌드 정리하는 날인데 경제가 어렵고 소비자들이 자꾸 지갑을 닫고 또 뭐 큰 회사만 잘 되고 작은 회사들은 참 어렵고 근데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은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하는 환경이나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잘 맞추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골목에서 1등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는 세상도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힘든 부정적인 연초에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이고 내가 무엇을 바꿔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는 자본이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옛날에는 뭐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이런 데다가 큰 자본을 가지고 광고할 수 없는 회사는 자기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재밌는 동영상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2015년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참신한 시도를 계속해서 골목 1등이 세계 1등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3651님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소비 트렌드 전문가 입장에서 청춘이 아픈 건 언제까지 트렌드가 될까요?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어떤 분들이 뭐 아프면 환자지 그게 왜 청춘이냐라든지 뭐 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이 싫다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책에서 썼던 내용은 오히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지은 건 그걸 좀 역설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청춘이 아파야 하는 건 트렌드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나 청춘은 인생을 설계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미성년에서 이제 책임을 져하는 성년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성장에 따르는 성장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좌절하지 말고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픔을 자기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트렌드를 잘 읽고 잘 생각하면 아까 자본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요, 나이 들은 사람이면 나이 들은 사람들은 암만 무슨 아이디어가 그게 아이디어 자체가 일단 잘 떠오르질 않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설명드리면서 새로운 기술, SNS라든지 셀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얘기하는데 이걸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역시 청춘 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물론 현실은 참 엄혹하지만 그 와중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아이디어와 또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면 미생에서 완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장그래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트렌드라는 것은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쭉 이 4번에 걸쳐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트렌드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거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예. 그 트렌드 그러면 예쁜 옷, 아주 신기한 제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판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